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 29개국 2만 5천 명의 해군이 하와이에 집결해 있습니다. 2024 환태평양훈련 림팩 훈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상함 40척, 잠수함 3척, 항공기 150여 대가 참가했고 한국은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 이함,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 상륙함 천자봉함, 손원 1급 잠수함 이범석함이 참가했는데요. 그런데 추가로 참가한 6대가 있습니다. 바로 상륙 돌격형 장갑차 KAAV입니다. 특히 우리 해군은 이번 림팩에서 처음으로 연합해군 전력을 지휘하는 연합해군 구성군사령부 부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면서 한국 해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하와이 카네오해에 위치한 미 해병대 기지에서는 한국과 미국, 페루이 해병대가 분대 기동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병대는 연합상륙작전 수행 능력 배양을 목표로 붉은 땀방울을 흘렸고 참가국 지상군과 수색 정찰훈련, 고무보트 기동훈련, 정글 생존훈련, 기동사격훈련, 상륙돌격 장갑차 기동훈련 등을 숨돌릴 틈 없이 펼쳤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림팩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입니다. 이번 림팩에 상륙돌격 장갑차를 보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한국 해병대는 이번 림팩 기간 동안 연합 상륙작전 수행 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참가국 지상군들과 수색 정찰훈련, 고무보트 기동훈련, 정글 생존훈련, 상륙 돌격 장갑차 KAAV 기동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의 상륙 돌격 장갑차 KAAV의 실전 모습에 많은 이들의 눈길이 쏠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륙작전은 적지에 해상으로 상륙해 돌격하는 공격작전입니다. 작전 초기에 적 해안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하는 상륙작전은 최근에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입체적 상륙작전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적의 해안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상륙돌격 장갑차 KAAV입니다. 전쟁에서 상륙작전의 중요성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정교한 상륙작전이 필요해지면서 필요에 의해 더 상륙돌격 장갑차도 업그레이드되곤 했습니다. 전쟁에서 상륙작전의 개념을 근간으로 완전히 뒤바꾼 혁신적인 무기체계 중 하나가 바로 태평양 전쟁을 통해 등장하기 시작한 LVT입니다. LVT가 개발되기 전에 상륙작전에는 주로 상륙주정이 사용됐습니다. 길이 11m, 폭 3.3m의 덮개 없는 상자 모양을 한 LCVP는 앤드류 위긴스가 1926년 강하류나 얕은 해변에서 사용하도록 제작한 유레카라는 보트가 시발점입니다. LCVP는 상륙작전에서 병력과 장비들을 해안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미 해병대가 이보다 더 주목한 것은 도널드 로블링이 개발한 악어라는 수륙량용 트랙터였습니다. 도널드 로블링이 개발한 악어는 1928년 플로리다 지방에서 잦은 태풍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 늪지대를 모두 주행할 장비를 만들려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이 수륙량용 트랙터가 LVT를 거쳐 현재 상륙돌격 장갑차로 발전했는데요. 수륙량용 트랙터는 18명에서 20명의 병력을 타고 해상에서 시속 14km, 육상에서 시속 24km로 주행할 수 있었고 태평양 전쟁 최초의 상륙작전인 과달카날 상륙작전에 처음 출전했습니다. 이후 함정에서 해안까지 보급품을 수송하는 용도로 활용하다 효용성을 인정받아 성능 개량을 통해 병력 수송 및 공격용으로 개조됐습니다. 그러나 LVT-1과 LVT-2는 탑승한 병력들이 곧바로 하차해 돌격할 수 있는 문 같은 램프가 없는 탓에 무장한 병력들이 뛰어내려야 하는 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상륙 후 육상 돌격 작전을 곧바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완된 것이 바로 1984년 미국 해병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였고 미 해병대는 이를 AAV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한국형 AAV라는 의미로 KAAV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 KAAV는 병력 수송용, 지휘용, 군안 정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운용되는데 이 가운데 병력 수송용으로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는 것이 KAAV P7A1입니다. 상륙돌격 장갑차는 물과 땅을 가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육지와 수상주행이 모두 가능한 전전후 무기체계로 상륙함에서 발진해서 적 해안에 상륙군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임무를 담당합니다. 전시에 함정에서 적의 해안으로 상륙해 내륙 목표 지점까지 병력과 장비, 보급품을 수송하는 상륙돌격 장갑차는 해상 전투를 비롯해 부가장갑 보호킷 부착을 통한 방호력 증대로 육상에서도 전투 및 기계와 작전 수행이 가능한 전천후 장갑차로서 우리 해병대의 핵심입니다. KAAV는 한국군 전체에서 유일하게 해병대만 보유하고 운용 중이라는 점에서 해병대의 핵심 전력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가 무리를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것은 차량 후방에 좌우측에 장착된 해수 추진 장치 덕분입니다. 또 아랫가 판에 장착된 4개의 배수 펌프가 분당 400m의 물을 내부에서 외부로 배출해줘 수상에서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내부와 외부가 접촉되는 부분이 고무 패킹으로 감싸져 있어 평소에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는 측면에 장착된 부가장갑 보호키트 EAAK로 승무원과 상륙군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육상에서도 보병을 지원하며 전투에 참가합니다. 국내에 상륙 돌격 장갑차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8년 당시 하나테크윈이 BAE 시스템과 계약해 기술 도입 방식으로 국내에서 면허 생산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해군이 보유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강습 상륙함인 독도함은 KAAV 7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상륙 돌격 장갑차 생산에 노하우가 쌓이면서 2016년 하나테크윈이 6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상륙 돌격 장갑차 도입 사업을 따냈는데요. 주목할 점은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원 제작사인 BAE 시스템을 누르고 하나테크윈이 공급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 해병대는 28,000여 명 2개 사단급 규모로 200대의 KAAV7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일본은 2018년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창설했지만 2,200명으로 1개 여단급 규모의 AAV7 52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주력인 KAAV P7A1은 막강한 화력과 최신 보호장갑, 지휘, 통제, 병력 화물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3m의 높은 파도와 접근이 어려운 해변 등 거친 지형에서도 이동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선박 형태의 독특한 차체 디자인과 강력한 해수 추진 장치, 파워트레인은 KAAV의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장착된 무장으로는 포탑에 12.7mm K6 중기관총, 4mm K4 고속유탄 기관총이 있습니다. 한국은 특수목적 장갑차인 만큼 KAAV 운용 인력도 소수정예로 선발해 운용하고 있으며 해병대 1사단과 2사단을 포함해서 단 40명만 최종 선발되는데요. 이런 정예요원들이 이번 림팩에서 한국 해병대의 기상을 뽐낼 것입니다. 한편 이번 하와이 미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한국 해병대분대 2팀과 미 해병대원들의 훈련은 돌발적으로 가상위적을 만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는데 한국 해병대원들은 사격 명령에 따라 팀워크를 맞추며 고도의 사격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한국과 미국, 페루 해병대장병 90여 명은 각각 40발의 실사격을 진행했는데요. 이 훈련에서는 갑자기 전방에 사람을 모사한 표적이 튀어나왔고 좌우로 움직이거나 팝업처럼 순식간에 등장해 경계를 늦출 수 없었지만 군대원들은 얕은 진지 밑에서 포복으로 자신을 은엄폐한 후 목표물이 나타나자 K2C1 소총을 사격해 제압했습니다. 특히 한국 해병대원들이 사용한 K2C1 소총은 K2 소총의 개량형으로 야전에서 더욱 정확성을 발휘했습니다. 1984년 K2 소총이 대한민국 국군에 제식화기로 채택된 이후 지난 2014년 S&T 모티브와 육군본부는 K2 소총의 대를 개량형 소총 개발에 착수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지금 한국 국군이 사용하는 K2C1 소총입니다. K2C1의 C는 총기의 형상이 개량됐다는 의미인데요. 성능적 개량이 있었을 때는 A, 재질이 변경되면 B를 붙입니다. K2C1의 핵심 변경 포인트는 총열 덮개부터 위 총몸까지 이어지는 피카티니 레일과 탈부착형 가늠자, 조절형 접철식 개머리판입니다. 새로운 개머리판은 3단일 때 현재와 길이가 같으며 5단까지 늘리면 전장이 1014mm로 K2 소총의 970mm보다 더욱 길어져 예전보다 커진 신세대 장병들의 평균 체격에 알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조절 스위치가 개머리판 안쪽에 위치하는 폐쇄형 디자인을 채택해 충격으로 인해 개머리판 길이가 제멋대로 변하거나 고장나는 현상을 방지했습니다. 휴대성 향상 효과로 호평을 받는 K2 소총의 개머리판 측면 접철 기능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번 림팩 훈련에서 한국 해군은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과 사격 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작전에 투입되면 육상과 해상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의 뛰어난 성능과 K2C1 소총으로 적을 백발백중 명중시키는 한국 해병대의 기량을 본다면 아마 림팩에 참가한 국가들은 K9 자주포와 K2 전차, 다연장 로켓뿐 아니라 한국 방산에 뛰어난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21일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폴란드는 K2 전차 800대분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뉴스는 한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이제 9월 즈음에는 폴란드의 K2 전차 2차분 정식 계약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뒤통수를 거하게 쳤습니다. 사흘 뒤인 6월 24일 프랑스, 독일, 폴란드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이후 호시니아 카미슈 폴란드 국방장관은 유럽 공동전차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독일, 프랑스의 이니셔티브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흘 뒤인 6월 27일 폴란드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프랑스와 독일과의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신무기 개발 및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뉴스가 우리를 황당하게 만든 이유는 폴란드가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 공동전차 개발 MGCS와 공동전투기 개발 사업인 FCAS에 참여할 경우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K2 전차 800대 수출 관련 협상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뭘 믿고 한국에 뒤통수를 치려는 것인지 한국 방산업계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 외에도 K2를 원하는 나라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K2 전차 업그레이드형을 공개하며 차세대 전차 개발까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폴란드가 프랑스와 독일 공동 개발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와 한국의 차세대 전차 그 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만 해도 독일과 프랑스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이 주도하는 유럽 공동전차 및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독일과 프랑스는 폴란드가 우리도 좀 참여하자고 했을 때 니들이 어딜 감히 라며 폴란드는 끼워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폴란드가 군비 증강에 나서면서 전차 1200대를 구매하는 방산무기 시장의 주요 고객으로 떠오르자 자신들이 무시했던 폴란드를 끌어안는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자신들의 앞마당이나 다름없었던 폴란드가 한국산 자주포와 전차를 대량으로 도입해 자체 무장에 성공하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폴란드가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에 나선 FCAS, 즉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KF-21 블락2, 블락3부터 폴란드와 공동 개발하려는 희망을 품고 있던 한국에 더욱더 충격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뉴스를 통해 폴란드는 앞으로는 한국과의 K2 전차 2차 계약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뒤로는 독일, 프랑스와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백방으로 노력했던 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폴란드는 K9 자주포는 속전속결로 구매하더니 K2 전차의 경우에는 2차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자기들이 K2 전차를 사주는 대신 많은 무기를 샀으니 한국은 자기들의 무기, 자주 박격포, 보병 전투 차량, 패시브 레이더, 무인기, 지뢰살포 차량 등을 사달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사달라고 조르는 자주 박격포는 대한민국 방산에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이고 보병 전투 차량의 경우 K21이 있습니다. 패시브 레이더는 LIGNX1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사달라는 무기들은 대부분 한국에 필요가 없거나 국산화가 되어 있는 무기 체계들입니다. 한마디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폴란드가 계약을 차일피일 미뤘던 속내는 무엇이냐? 러시아제 전차를 개량해 판매를 해본 경험이 있는 자신들이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개량해서 폴란드 버전으로 만들어 최소한 동유럽 지역에서라도 팔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자신들이 프랑스와 독일의 전차,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듯한 뉴스를 슬쩍 흘렸지만 사실 이번 뉴스가 현실이 될지 의문입니다. 먼저 독일의 경우 폴란드를 자신들이 전차를 판매할 시장으로 보고 있지만 공동개발국인 프랑스의 경우 딱히 폴란드에 팔 무기가 마땅치 않은데 그럼에도 폴란드의 참여를 용인할 것인지도 의문이고 독일과 프랑스가 한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폴란드 현지 생산을 위해 기술 이전 및 각종 지원을 해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신들의 기술만으로도 공동전차, 공동전투기를 만들어 유럽 전역에 팔 자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폴란드보다 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스웨덴의 참여마저도 거절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기술이 한참 낮은 폴란드를 과연 공동전차, 공동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시켜줄지 헛물만 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상황을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번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파문은 방산 관련 약속은 정식 사인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폴란드는 지금 한국이라는 중요한 방산 파트너를 잃으니 아주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폴란드가 한눈을 파는 사이 엄청난 경쟁자들이 한국의 초대형 제안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루마니아는 K2 전차의 유럽 실제 현장 테스트를 보고 놀라 K2 전차 도입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최대 600대까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각에서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도 있듯이 차라리 철도 인프라까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루마니아의 K2를 대거 납품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뒷목을 잡을 만한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추진하는 공동전차 개발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이 공동개발이 아무리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2035년부터 배치를 시작해 2040년은 되어야 완전한 작전 능력을 획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들 나라들의 목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공동 프로젝트에 어떻게 발을 들여놓는다 해도 신제품 전차를 받아보는 것은 빨라야 2040년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배송되었고 K2 전차는 사인만 하면 빠른 시일 안에 배송 가능한데 2040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더구나 독일과 프랑스의 기술력으로 F-22 랩터보다 더 훌륭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 해도 개발 과정에서 천문학적 비용이 들게 되는데 폴란드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선택은 폴란드의 몫이겠으나 어떤 게 더 현실적일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수출형 K2인 K2EX의 실물이 최초로 공개되었는데 말 그대로 대박이라는 반응입니다. K2 전차는 국내에서 운영하며 입증된 성능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장면은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유로사토리 2024 현대로템 부스를 현장 취재한 영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차세대 흑표전차 K2EX의 실물이 최초로 공개되었는데요. K2EX는 K2 전차의 능동방호장치, 원격 무장장치, 전장상황인식장치 등 다양한 최신 전장품 및 장치를 추가해 기존 K2 전차 대비 성능이 한껏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현대로템은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이미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 4차 양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의 막대한 돈을 들여 흑표 K2 전차를 개발했고, 그래서 지금 독일과 비견되는 전차를 만들게 되었고 유럽에 수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 4차 양산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4차 양산에 들어갈 차세대 전차는 전투 중량 55톤이야 RCWS, 즉 리모트 컨트롤 웨이퍼 시스템, 다목적 유도미사일, 개량형 능동 파괴장치, 하이브리드 동력장치, 능동형 연수장치 및 고무궤도, 경량화 세라믹 복합 장갑 등 신기술을 채용해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 미국 매체 인사이더 몽키에서 2024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포병 전력을 가진 나라의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품질, 기술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한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 전통적인 군사강국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인사이더 몽키는 북한과의 긴장관계 속에 살고 있는 한국이 강력한 지상군과 많은 무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포병 전력은 581대의 로켓 발사기를 포함해 8,500대 이상의 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는 단독으로 유럽 전체와 맞먹는 기갑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제7기동군단처럼 단독으로 유럽 전체의 포병 부대와 맞먹는 전력을 가진 포병 부대가 두 곳이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1포병여단과 제5포병여단입니다. 제1포병여단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포병여단으로 K9 자주포, 천무 M270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1포병여단은 모두 앞에 300문가량의 화포를 보유하고 있는 여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 일본의 경우 육상자위대가 가진 박격포와 자주포를 다 긁어모아도 제1포병여단이 가진 화포에는 못 미칠 정도입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갖고 있는 화포를 모두 합해야 300문이 조금 넘을 정도입니다. 제5포병여단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철원 포천을 사수하는 여단으로 이런 거대한 포병부대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으니 유럽의 화력을 모두 합해도 한국의 화력을 못 당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이더 몽키가 보도한 화포 세계 1위는 한국이라는 소식을 외신들도 퍼나르며 한국을 화포의 왕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 역시 군사 분야의 1위는 언제나 미국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한국의 포병 전력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전하며 한국을 1위에 올려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K9 자주포가 곧 루마니아에 온다며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또한 대망의 K9 10번째 운용국가가 미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역시 60년 넘게 운용 중인 팔라딘을 대체할 새로운 자주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병 전력 세계 1위의 한국을 옆에 두고 다른 나라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요. 폴란드가 이런 한국의 전차 기술을 이전받고 현지 공장을 통해 동유럽으로의 수출까지 노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군은 휴전선 이남 5km 이내 지역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우리의 대표적인 포병 전력인 K9 자주포에서 90여 발, K105A1 차륜형 자주포 40여 발 등 총 140발가량을 발사했습니다. 심지어 사격 말미에는 비가 내리는 환경이었지만
정확도를 포함한 K9의 성능에는 조금의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마 전 폴란드에서도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실사격에 참가한 폴란드 포병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전해집니다. 폴란드는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호마르K 발사대 모듈을 전달받았습니다. 1차 계약 물량의 일환으로 K9 자주포는 5번째 배치였습니다. 폴란드 제18 기계화사단은 지난달 노바덴바 훈련장에서 K9 자주포 위력과 사거리, 효율성을 테스트했는데요. 폴란드의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은 지난해 9월 처음 진행됐고 이번에 두 번째 실사격 훈련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K9 자주포는 사격 능력과 운용 능력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특히 테스트에 참여한 폴란드 포병부대 제18 기계화사단 부대원들은 첫 실사격 후 K9 자주포가 안정적이고 직관적이라 운용하기에 좋다고 평가했고 장교들은 실사격하고 화력과 성능, 기동성에 극찬을 보냈습니다. 위 내용은 SNS를 통해 폴란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K9이 실사격 훈련에서 기동과 사격, 아무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진을 보면 비가 와서 축축한 상태였지만 기동, 사격, 아무 문제가 없었음이 드러나고 첫 실사격을 진행한 18포병연대 부대원들의 K9에 대한 평가는 사격 성능은 완벽에 가깝고 운용하기 편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공급된 K9 자주포 물량 중 24문은 제16 기계화사단 제11포병연대에 배속됐고 12문은 제18 기계화사단 제14 자주포대대에 배치돼 폴란드 국방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무려 50%로 세계의 절반을 지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K9 자주포는 한국을 비롯해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호주, 핀란드, 에스토니아, 터키, 인도 등 전 세계 9개국이 운용 중인데요. 만일 폴란드와 계약한 물량이 원활하게 수출되면 세계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얼마 전 루마니아까지 K9 수입을 확정지으면서 K9 클럽은 10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강하게 원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응우엔 홍퐁 베트남 포병사령관은 한국의 국방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작년 방한시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며 베트남에 K9 자주포가 도입될 경우 제204 포병여단에 배치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베트남에 K9 자주포가 도입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 분쟁 지역에 K9 자주포를 배치한 이후 국경 힘겨루기에서 우위를 만들어낸 인도를 보면서 K9 자주포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 이전으로 현지에서 생산한 K9 바지라 자주포를 중국과 맞대고 있는 인도 북부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납품된 K9 바지라는 인도군이 2022년에 주문한 물량 중 일부인데요. K9 바지라는 인도군의 납품 전 성능 시험을 위해 최소 3개 부대가 라다크로 보내져 평가했습니다. 인도군은 작년부터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위해 실질 통제선을 따라 라다크 동부에 K9 바지라를 자주포 연대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라다크 동부 연대를 K9 바지라를 배치하면 인도군의 전투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작전 준비를 검토하기 위해 라다크를 방문한 마노주 무쿤드 나라반의 전 인도 육군 참모총장은 K9 바지라는 고고도 지역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현장 시험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K9 바지라 배치를 전체 연대에 추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도군이 도입하거나 주문한 K9 바지라는 총 400문인데요. 인도는 중국 제압용으로 K9 바지라 추가 주문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K9에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K9 바지라는 K9 자주포의 인도 수출용으로 한국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하는 K9 천둥 자주포를 인도의 더위와 사막 지형 등을 고려해 개량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이렇게 K9 자주포를 신뢰하게 된 역사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2019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격전을 벌이던 카슈미르에서 이미 K9 자주포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도는 한국에서 수입한 K9 자주포의 이름을 킹콩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2015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팔린 자주포 660대 가운데 무려 450대가 K9이었을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고 각국의 주문이 늘면서 한국 방위산업 장비 수출의 대표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인도는 100여 개의 한국 K9 자주포를 구입하는데 7억 5천만 달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까다로운 산악지형을 지닌 인도의 국경지대를 만족시켰을 정도로 K9 자주포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기갑이 두꺼우며 타격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K9의 화력 덕분에 카슈미르에서 파키스탄을 압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카슈미르에 16개 포병단 약 16,000여 명을 배치했지만 인도의 K9 자주포에 무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급히 이탈리아제 M10을 긴급 수입했지만 열세를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인도와 베트남은 지금 중국에 관해서만큼은 동병상련입니다. 중국의 팽창과 국경 분쟁이라는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나라 모두 역사적으로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여왔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국경 분쟁을 일으키고 급격히 군사력을 확장하자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베트남과 군사,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연합전선을 구축 중입니다. 여기에는 무기개발 등의 협력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 중국을 자극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인도는 동남아 국가연합과 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비롯한 방위협력을 모색하고 있을 정도로 다급합니다. 인도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초대한 자리에서 대규모 군사, 문화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것은 중국을 겨냥해 아세안과의 결속 의지를 내비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역시 중국과 일촉즉발의 위기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원유 시출을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베트남은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은 주권사항이라며 맞받아쳐 결국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었는데요. 당시 중국은 원유 시추 장비인 해양석유 981을 베트남령 통킹만 인근 해상으로 이동, 설치했습니다. 통킹만은 중국 남해안과 레이저우 반도, 하이난섬, 베트남 북부 해안에 둘러싸인 곳으로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의 시추장비 설치 지역이 양국 간의 해상 경계선 설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지만 중국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중국의 관할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탐사라며 탐사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베트남령 호황사군도 일대에서도 시추 작업을 하다가 베트남 감시선들과 충돌에 인명피해가 났을 정도로 잦은 충돌을 이어왔는데요. 이렇게 중국과의 영토 분쟁으로 예민해져 있는 베트남은 최근 적극적으로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욱더 K9 자주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베트남마저 국경지역에 K9을 배치하게 된다면 중국의 국경은 인도뿐 아니라 베트남까지 그야말로 K9 자주포로 도배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폴란드에 수출된 K9 자주포가 국경인 폴란드 16사단에 배치된 데 이어 우리로 치면 수도방위사단이며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운용하는 폴란드 18사단마저 한국에서 구매한 K9A1 자주포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폴란드 18사단은 K9A1 자주포의 실사격 훈련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완전히 최고, 성능과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를 적극 공개해 추가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입니다. 루마니아는 54문의 K9을 최종 계약했고 에스토니아는 중고 K9을 수입해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외형을 개조하고 도색하는 과정까지 공개하면서 K9 자주포를 얼마나 쓰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은 K9 자주포의 신형 포탄을 공개했고 이를 인도가 도입하자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중국은 기겁하며 한국 방산에 대해 저주의말을 퍼부었습니다. 중국을 긴장시킨 K9 신형 포탄은 무엇이고 중국은 왜 이렇게 한국에 말도 안 되는 저주와 비판을 퍼부으며 한국 방산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중국이 경고했지만 인도는 제 갈 길을 갈 태세입니다. 인도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무기를 샀길래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요? 최근 인도의 외교장관은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과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두 나라는 현재 아루나찰프라데시라는 지역을 두고 수십 년 동안 격렬한 영토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962년 전쟁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고 중국이 주로 시비를 걸어 인도의 성지를 자극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최근 아루나찰프라데시 30개 지역에 중국어 지명을 추가로 부여하며 사실상 중국의 영토라고 선언해 인도를 자극했습니다. 인도는 이것이 사실상 선전포고라며 극렬히 반발했지만 중국은 원래 자기 영토인데 무슨 소리냐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인도는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필리핀에 인도전함 3척을 보내는 초강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에게 결정타를 날렸는데 그것은 바로 인도가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추가 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100대를 구입한 데 이어 200대를 추가 구입하기로 하고 이를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배치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인도의 이런 파격적인 전력 보충에 중국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이 이렇게 K9 자주포 도입에 민감하게 구는 이유는 이번보다 더 우수한 개량한 K9 자주포가 인도 중국 국경지대에 배치된다면 중국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처음 K9 자주포를 도입했을 당시 중국은 인도의 구매 결정에 대해 어리석다는 반응을 보이며 K9보다 자국 자주포인 PLG-05가 더 우수하다고 언론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중국의 한 일간지는 PLG-05와 한국의 K9의 성능 분석 기사를 보도하며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한국과 인도의 군사력을 철저하게 깎아내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PLG-05의 성능이 카탈로그 성능이라는 것이 드러나며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중국이 만든 PLG-05는 발사 직후 포신은 물론 차체까지 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유명한데요. 이로 인해 발사 후 재장전을 곧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차체의 흔들림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해 예상보다 연사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사실이 들통나버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 사정거리, 기동능력, 방호력 등 중국이 공개한 카탈로그 스펙 중 뭐 하나 믿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K9 자주포 개량형은 기존 사정거리 40km를 60km로 늘렸고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놀라운 사거리를 자랑하는 K9이 사거리 레벨이 한 단계 더 레벨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거리 40km를 60km까지 늘리며 50% 더 효율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하기 위해선 포탄 발사 후 로켓 모터가 작동하면서 포탄 궤도가 틀어지게 되는 현상을 제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로켓 모터 추진 시간을 제어하는 장비가 필요한데 한국은 이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제어하는 기술까지 포탄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수 있게 되면서 K9은 질적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K9 자주포를 원하는 나라들은 줄을 서 있는데 미리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인도는 의도치 않게 횡재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200대 수입을 결정지은 인도는 추가 계약을 통해 155mm 사거리 연장까지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관측포탄도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며 K9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환호를 질렀다고 하는데요. 관측포탄은 말 그대로 포탄에 관측용 카메라를 단 포탄으로 사격 시 초탄의 정확한 착탄 지점을 영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포탄입니다. 이 정보를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달받으면 다음 사격에서 더욱 정확한 지점을 폭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관측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하고 견제 사격에 나서야 할 때 매우 유용한 포탄입니다. 더구나 K9 자주포의 관측포탄에는 적군이 관측포탄을 포획해 내부 정보를 탈취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내부 회로를 불태우는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는 첨단 기술 포탄입니다. 개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이 관측포탄을 드디어 K9 자주포에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인도와 중국 국경 3,500km 달하는 긴 전선에서 K9을 상대로 PLG 자주포가 재임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K9 자주포를 능가하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산 자주포의 성능을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 군이 예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모든 역량을 해군력과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쏟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자주포도 아닌 K9을 뛰어넘을 자주포를 만들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반면 인도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K9 자주포 추가 수입과 별개로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한 인도 자체 경전차 조라와르의 개발 결과를 외부에 공개했는데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인도는 조라와르가 올해 혹한과 혹서 환경에서 치러진 극한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며 중국을 자극했는데요. 더구나 인도는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공한다면 이때 히말라야 산맥을 통해 중국의 뒤통수를 친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대만에 집중한 중국의 서쪽 경계가 느슨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인도가 속전속결로 중국 영토를 인도 영토로 병합하는 것은 물론 때를 봐서 티베트반 군과 협력, 중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인도로 가져오는 것을 구상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러니 중국이 인도만 생각하면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더구나 중국과 영토 분쟁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또 한 나라, 필리핀이 최근 K9 자주포 구매를 위해 하나그룹과 비밀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하나는 베트남 최대의 통신회사인 비에텔과 군용 통신 장비 공급에 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방에서 군 통신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공급하는 나라는 군사 강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한국 무기가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다가 자체적인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장점까지 있자 한국 회사와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는 얼마 전 루마니아 정부가 주최한 흑해 방위 항공우주 박람회에서 레드백 전차와 K9을 비롯해 자신의 역량을 한껏 자랑했는데요. 외국 바이어들은 레드백, K9은 물론 천무에도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방산에 대해 이런 황당한 걱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소니가 그랬던 것처럼 자체 규격과 자체 생태계를 고립하다가 고립되었던 것처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기반도 닦지 않은 하나가 천무를 이용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 딱 들어봐도 중국이 걱정할 입장도 걱정할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중국의 이런 비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중동은 유럽과 지형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아 천무의 기동성과 파괴력, 사거리를 시험해볼 좋은 시험장이었고 중동에서 인정받은 천무는 유럽으로 점차 영역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완충 지역은 물론 뚜렷한 국경도 없이 붙어있는 유럽에서
천무는 높은 사거리와 압도적인 파괴력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천무의 인기는 이번 400개 기업이 참가한 루마니아 방산박람회 BSDA 2024에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는 루마니아 정부의 요구에 딱 맞춘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 자주포 생태계의 최강자 K9, K10 탄약 보급 차량 등 다양한 한국 방산 무기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천무와 발사대 키트는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나는 이번 박람회에서 천무가 현지 무기체계와의 호환성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했고 타사 탄약을 통합하겠다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K9의 인기를 등에 업고 유럽 시장에 천무의 생태계까지 구축하려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하이마스는 기동성 우리의 화력을 양보했고 그래서 한 번에 로켓탄을 6발만 탑재할 수 있지만 이를 보완한 천무는 M270처럼 로켓탄 1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130mm 로켓탄의 경우에는 40발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천무는 도로에서 시속 80km의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이를 나토군에 대입하면 더욱 천무의 장점이 극대화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나토군은 중무장한 러시아의 전차를 상대해야 하는데 러시아 기갑부대는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하이마스와 천무는 각각 장단점이 다르며 그래서 폴란드는 하이마스와 천무 두 개의 다연장 로켓을 모두 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 주문한 500문의 하이마스는 언제 폴란드에 도착할지 납품 시기도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미국은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 폴란드보다는 대만에게 하이마스를 먼저 보낼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자마자 유럽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는 천무를 보면서 중국은 긴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군사매체 제인스닷컴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하나가 유럽에서 K239 천무의 사용자 클럽을 만들고 있다. 타사의 탄약을 천무의 시스템 통합하겠다고도 밝혔다. 하나는 나토와의 통합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하나는 폴란드 자체 국방과 운용을 통일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K9과 천무를 중심으로 유럽이 뭉치려는 낌새가 느껴지자 중국이 예전에 일본의 소니가 자체 규격과 자체 생태계를 고립하다가 고립되었던 것처럼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기반도 닦지 않은 하나가 천무를 이용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한국을 견제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의 약진을 중국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올해 무기 판매에서 신기록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처음으로 200억 달러 달성이 임박해 이렇게 가다가는 전통적인 방산 강국 프랑스를 턱밑까지 추격할 전망입니다. 올해 절반이 지난 지금 이미 한국 방산 수출액이 2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하리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수주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올해는 루마니아를 필두로 불가리아와 체코까지 한국 방산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국 방산의 이러한 약진은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착해 성장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인도와 베트남까지 K9 및 한국 방산으로 도배되는 상황이 결코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